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 정부는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올 들어 1일 오후까지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2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에 상륙하면서 베이징 일대가 물에 잠기고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일본에서도 강풍을 동반한 6호 태풍 카눈의 접근으로 일부 지역에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란이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이틀간의 임시 휴일을 선포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열사병 환자 확산을 막기 위해 2일에서 3일 모든 관공서와 은행, 학교의 문을 닫기로 이란 정부가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선 가운데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강 공사를 한다 해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데다 보상 요구 등 법적 분쟁이 상당한 파장을 예상합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핵심 광물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급 리스크가 높은 광물에 대한 통합 전략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정부가 폭염 위기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행안부는 1일 오후 6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위기경보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나뉘는데 폭염으로 심각 경보가 발령된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입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사회 취약계층과 공사장 근로자, 농업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22명에 달한다고 소방당국이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올해 폭염 대책 기간인 5월 20일부터 8월 1일 오후 5시까지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이 22명으로 집계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온열 질환 사망자 수는 경북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4명, 경남 4명, 전북 2명, 충남 2명, 울산 1명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온열 질환 추정 사망자의 76%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폭염 속 노인들의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5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으로 이틀간의 임시 휴일을 선포했다고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IRNA 통신은 바하도리 자흐르 미아스 이란 정부 대변인이 2일에서 3일 모든 관공서와 은행, 학교 등의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폭염으로 열사병 환자가 늘 수 있다는 보건부 경고에 따른 것입니다. 이란 남서부에 있는 아흐바즈는 낮 최고 기온이 51도까지 올랐으며 다른 지역도 낮 기온이 50도에 달하는 등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온의 습도, 바람, 일사량 등 외부 요인을 고려해 산출한 열 스트레스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여름철 야외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이 가운데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급증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이 금세기 말에는 지금보다 12배나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34.9도. 올해 서울 최고 기온을 보였던 7월 3일과 30일. 체감 온도는 모두 34도를 넘었지만 열 스트레스 지수는 32.5도와 34.5도로 차이가 컸습니다. 기온의 습도만 반영한 값이 체감 온도라면 열 스트레스 지수는 습도의 바람, 일사량까지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야외 환경에서 사람이 느끼는 더위의 정도를 가장 잘 표현해 온열 질환자 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0도 이상이 되면 급증하기 시작해 32도 이상 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권역별 여름철 열 스트레스 지수는 28.1도시이고요. 열 스트레스 지수의 상위 5%에 해당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1의 기준값은 우리나라 평균 32.8도시입니다. 그런데 온난화가 계속되면 이 수치가 크게 뛰어오릅니다.
지금처럼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한다면 금세기 말에는 열 스트레스 지수가 35.8도까지 치솟고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해도 극한 열 스트레스 지수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온열 질환이 속출하는 극한 열 스트레스 일도 현재 7.6일에서 최대 94.2일로 12배 늘어납니다. 극한 열 스트레스 일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기간도 현재 최장 3.5일에서 최대 77.6일로 현재 13일 정도인 극한 열 스트레스 기간도 무려 3달로 늘어납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축하지 않는다면 60년 이후에는 여름철 내내 무더위로 열받는 날이 이어지고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는 악몽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 상륙으로 중국 베이징과 허베이성 등 수도권에 쏟아진 폭우로 최소 20명이 숨지고 33명이 실종됐습니다. 신화통신과 중국 CCTV 등은 지난달 29일부터 나흘간 쏟아진 폭우로 베이징시에서 11명이 숨지고 27명이 실종됐으며 허베이성에서는 9명이 숨지고 6명 실종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번 폭우로 인해 베이징에서는 12만 7천 명, 허베이성에서는 84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태풍 독수리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 오전 6시까지 평균 257.9mm의 비가 내리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어간 일본 오키나와에서 2일 오전 전체 가구의 34%인 21만 8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오키나와 북부 오기미 마을에서 무너진 차고에 깔린 90대 남성이 사망하고 최소 2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오키나와 현의 나하 미야코 신이시가키 공항에서 이착륙할 예정이던 항공편이 모두 결항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높은 파도로 선박 운항이 중단되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은 오키나와 주변에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후 어느 쪽으로 향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관악구 동물보호소 고양이가 고병환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확진된 것과 관련해 역학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고양이 사료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 관악구 고병환성 AI 발생 시설에서 채취한 반려동물 사료를 시료 검사한 결과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반려동물 사료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업체가 만든 것으로 지난 5월부터 멸균과 살균 공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와 판매 중단, 회수, 폐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지난 겨울 유행 정점 대비 60% 수준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최근에 코로나19 발생 규모가 작년 여름 유행 정점 대비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전환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 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 여부 등은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 있게 검토해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뭐든지 순식간에 아주 단단하게 붙여버리는 순간 접착제, 참 놀라운 물질인데요. 하지만 이 순간 접착제는 사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연구를 하던 중 뜻밖의 부산물로 얻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순간 접착제가 단순히 물건을 접합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깜짝 놀랄 만한 귀한 일에 쓰였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톡 명화극장에서 순간 접착제의 히스토리를 함께 돌아보시죠.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 명작 극장의 코브라 박사입니다. 우하하하. 우하하하. 오! 이렇게 깨졌지만 나는 당황하지 않고 순간 접착제로 붙여버리기. 어떻게든 수습해보려고 노력해보는데 어때요? 전혀 티가 나지 않죠?
근데 많이 했는데 사실 좀 티가 나네. 사실 제가 이런 사고를 친 건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상 속 필수품 순간 접착제의 발명 이야기. 그러니까 순간 접착제 얘기를 꺼내기 위한 뭐 일종의 큰 그림이었다, 빌드업이었다. 자, 그럼 오늘 얼른 그 이야기 만나보실까요? 1942년 미국.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자, 이것도 아니야. 뭐가 있을까? 영상장비 제조 회사인 K사의 연구원이었던 해리 쿠버 박사는 당시 세계 2차 대전에 쓰일 총조준기 소재를 개발 중이었는데 이 정밀한 타격을 위해서는 아주 투명한 플라스틱 소재가 필요한데 어떤 화합물을 써야 하는 걸까? 여러 화합물을 테스트하고 있던 쿠버 박사. 그런데 잠깐만. 이거 뭔데 이렇게 끈적거려? 한 약품이 극단적으로 끈적거리는 것을 발견했다. 뭐야, 이거 붙었잖아. 잠깐, 그럼 이 집게로 이걸 이것도 붙었네? 이건 안 되겠네. 붙어버리네. 결국 쿠버 박사는 그 약품을 배제하고 다른 소재를 찾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쿠버 박사는 테네시에 있는 K사의 화학공장으로 전근을 가게 됐는데 당시 이 화학공장에서는 전투기의 조종실 덮개, 즉 캐노피로 쓰일 내열성 고분자 물질을 개발 중이었다.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종사들의 시야 확보죠. 최대한 상이 왜곡되지 않도록 유리처럼 투명한 물질이면서도 잘 깨지지 않는 뭐 이런 강력한 물질이어야 합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은 굴절개를 이용해서 화합물들의 굴절률을 테스트해 볼까요?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세요. 네. 쿠버 박사의 팀원은 화합물을 굴절개 렌즈 사이에 뿌리고 이 사이를 통과하는 빛의 속도를 측정했는데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입니까? 박사님, 이거 굴절개 렌즈가 서로 완전히 붙어버린 것 같아요. 네? 이게 왜 붙어? 굴절개는 당시 연구실에서 매우 비싼 축에 속하는 실험기기였는데 이거 단단히 붙었네, 이거? 잠깐만. 일단 한번 잘 떼내 봅시다. 잠깐만. 하나, 둘, 으쌰. 안 돼요, 박사님. 제가 실험기기를 망가뜨린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월급에서 까이나요? 잠깐. 몇 년 전에도 이거 테스트할 때 이렇게 물건을 붙여버리는 물질이 있었는데? 뭐야, 이거 붙었잖아. 맞아요. 이거였어요. 910번째 화합물. 910번째 화합물의 정체는 바로 오늘날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 순간 접착제의 주요 성분이었다. 우리 그러면 다른 실험을 한번 해보죠. 자, 이거를 쿠버 박사는 팀원들과 함께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테스트하기 시작했는데 하나, 둘, 셋. 오, 붙었어. 박사님 완전히 붙어버렸네요.
이야, 이거 뭐 아주 엄청난 물질인데요. 쿠버 박사는 시아노 아크릴레이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고 연구를 시작했다. 수분이 건조되면서 부착되는 일반 풀과 달리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는 수분을 흡수하면서 경화되는 것이 특징이었다. 모든 물체의 표면은 수분층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하면 두 물체를 쉽게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쿠버 박사는 1958년 시아노 아크릴레이트로 만든 접착제를 세상에 선보이게 됐는데 안녕하세요. TV쇼 나는 비밀을 가졌어요.입니다. 자, 오늘의 게스트는요. 뭐든지 순식간에 붙이는 남자 해리 쿠퍼 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리 쿠퍼입니다. 쿠퍼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쿠퍼 씨. 정말 모든 물건을 바로 붙이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저에게 필요한 시간은 딱 3초입니다. 정말 궁금한데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자, 여기 제가 쇠사슬 고리 2개를 들고 왔어요. 자, 이 고리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여기에 저의 비장의 무기입니다. 슈퍼 글루를 바르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자, 이걸 이렇게 붙일 거예요. 자, 붙이고 나서 자, 3, 2, 1 됐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붙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얼마나 강력하게 붙었는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슈퍼 글루로 붙인 이 쇠사슬로 뒤에 있는 차를 들어 올려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이 차를요? 와, 거의 1000kg가 넘는 차인데 과연 들 수 있을까요? 지켜보는 사람들도 긴장한 가운데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예. 자, 다 같이 카운트를 외쳐주시죠. 하나, 둘, 셋, 야! 들어 올렸어요. 어머머머머머 세상에. 여러분 차를 들어 올렸습니다. 와. 해리 쿠퍼입니다! 방송이 나가자 슈퍼글루는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됐고 쿠버 박사 또한 유명 인사가 됐다. 그런데 그의 슈퍼글루가 빛을 발하게 된 사건이 있었으니 바로 베트남 전쟁에서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살린 것이었다. 선생님, 너무 아픕니다. 어머머머. 이 정도 상처면은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병원으로 옮기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겠어. 그럼 선생님 저 죽는 건가요? 어떡하지? 그래. 슈퍼글루. 뭔 글루? 전쟁터의 외과 의는 부상병들의 출혈을 막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상처에 순간 접착제를 붙였고 무사히 출혈을 막아 병원까지 수송할 수 있었다. 저의 목숨을 순간 접착제가 살렸습니다. 고마워요, 슈퍼글루. 그렇게 전쟁터에서도 유용함을 입증한 순간 접착제는 추가 연구를 거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제거하고 의료용 접착제로 발전하게 됐는데 현재 시중에는 트라우마실이나 더마본드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어 있다. 와우, 정말 순간 접착제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전 세계인이 쓰고 있는 순간 접착제. 이를 개발한 쿠퍼 박사는 2004년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고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기술 혁신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럽네.
훈장도 받고. 그럼 저는 이 순간 접착제로 수습할 일이 있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 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7월 29일이 국제 호랑이의 날이었는데요. 이 호랑이도 뭐 다른 여러 동물처럼 이 멸종 위기에 놓였기 때문에 종 보전과 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념일을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호랑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세계 기린의 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호랑이의 날도 있군요. 네, 지난 2010년 11월에 러시아에서 이 호랑이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 러시아는 물론이고요. 뭐 중국이나 네팔, 방글라데시와 같이 호랑이 서식지와 관련이 있는 13개 국가의 총리나 이 국무부 장관 등의 정상급 인사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호랑이는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서 이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존재인 만큼 이 호랑이 보호를 위해서 여러 나라가 이렇게 머리를 맞댄 결과 기념일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실제로 호랑이는 이제 야생에서는 좀 보기 힘든 동물이 됐는데요.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야생에서 호랑이가 완전히 사라졌나요? 네, 뭐 현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범의 나라로 불릴 만큼 이 호랑이가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 전역에서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은 아주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밤에 호랑이가 이 한양의 근정전 마당에 들어왔다. 또 뭐 호랑이가 창경궁 뒤편 숲에서 새끼를 낳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고요. 마치 전래동화 속 이야기처럼 이 호랑이가 어머니를 물고 가서 아들이 치마를 붙들고 울면서 소리를 쳤다. 뭐 이런 구절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조선왕조실록에는 호랑이가 720건이 넘게 등장을 하는데 그만큼 이 과거에는 호랑이가 도심 근처까지도 내려와서 이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랑이가 공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조선시대에는 호랑이 사냥을 전담하는 일종의 특수부대가 있기도 했고요. 네. 또 일제강점기에는 해수 구제 사업이라고 해서 이 해로운 짐승을 모두 없앤다 이런 목표 아래 많은 수의 호랑이를 포획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호랑이 개체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고요. 결국은 이 지난 1996년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남한에서는 호랑이가 멸종됐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동물인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하지만 다시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온 시점이 있잖아요. 그게 네. 언젠가요? 뭐 과거에도 호랑이가 멸종되기 전에 동물원에는 호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1945년에 창경원 기록을 보면 동물원에 살았던 호랑이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데 네. 이후에 이 순수한 혈통의 한국 호랑이가 다시 돌아온 것은 1986년입니다. 이 당시 미국 동물원에 있던 호랑이 5마리가 우리나라 동물원으로 기부가 됐고요. 이때 들어온 호랑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전국에 있는 각지의 동물원으로 퍼지면서 점점 개체수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호랑이의 새로운 조상이 다시 된 셈인 것 같은데요. 한국 호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흔히 아는 시베리아 호랑이가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호랑이의 세부 종류, 그러니까 아종이라고 하는데요. 이 종류가 모두 6종이 있습니다. 네. 과거 우리나라에 살았던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 또 뭐 백두산 호랑이 이렇게 불리는 아무르 호랑입니다. 이 지난 2012년에 과학자들이 한국 호랑이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이런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연구팀은 이 100년 전에 한국에서 포획된 뒤에 반출된 호랑이의 두개골과 뼈 표본을 해외 박물관들에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유전자를 추출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이 표본의 유전자 염기 서열이 현재 러시아에 살고 있는 당시 러시아에 살고 있는 이 아무르 호랑이의 유전자 염기 서열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일부 시료에서는 유전자 염기 서열이 100%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 한국 호랑이와 아무르 호랑이가 같은 핏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아무르 호랑이의 특징은 뭔가요?
아무르 호랑이는 앞서 말씀드린 6종의 아종 가운데서 가장 몸집이 크고 추위에도 강합니다. 보통 이 몸무게가 수컷의 경우는 250kg에서 330kg, 또 암컷은 180kg에서 250kg 정도까지 나가는데 네. 상대적으로 덩치가 작은 다른 아종들에 비하면 최대 뭐 2배에서 3배까지도 차이가 나는 몸집입니다. 또 이 아무르 호랑이는 상대적으로 털 빛깔이 옅은 편인데 가을에는 여름에 비해서 더 털이 짧고 색이 옅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른 특징이 이 목덜미에 털이 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사자의 갈퀴처럼 목덜미 쪽에 털이 나 있는데 이 추운 곳에 사는 종인 만큼 이 털이 겨울철에 이 체온 손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가까이 접하는 한국 호랑이가 몸집도 크고 또 가장 용맹스럽지 않나 싶은데요. 호랑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또 있다고요? 네, 앞서 호랑이의 털색이 종마다 조금씩 다르고 계절마다 조금씩 네.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호랑이는 주황빛이 도는 빛깔의 털에 이 검은 줄무늬가 있죠. 네. 어떻게 보면 이 눈에 너무 잘 띄는 색이라서 이 사냥할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좀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나 유인원 같은 경우에는 빨강, 파랑, 초록을 담당하는 세 종류의 시각 수용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기본 색깔 외에도 여러 가지 색 조합을 인식할 수 있는데요. 근데 뭐 개나 고양이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육상 포유류는 파란색과 녹색 두 가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이나 이 주황색 계열은 구분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호랑이는 자신의 털이 주황색이라는 색이 인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호랑이의 주요 먹이가 사슴과 같은 이런 육상 포유류이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이 호랑이의 털은 주황색이 아니라 녹색 계열로 보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가 풀숲에 숨어서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해도 녹색과 검은색 계열로만 보이기 때문에 호랑이를 식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호랑이의 털이 선명한 주황색인데 네. 이게 초식 동물들에게는 녹색으로 보인다는 게 정말 신기한데요. 네. 자, 그리고 또 호랑이를 동물원에 가서 보면 그 뭔가 주변에 가기만 해도 그 위험 때문인지 약간 으스스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아마 다른 동물들도 그런 걸 느끼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인데 호랑이가 크게 울지 않아도 뭔가 섬뜩한 기운이 든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네.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호랑이가 의사소통을 할 때 초저주파를 이용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가 보통 20에서 2만 헤르츠고요. 예. 이 20헤르츠 이하를 초저주파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이 초저주파를 이용을 해서 먹잇감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한 실험에서 사람에게 호랑이가 내는 이 17에서 18헤르츠대의 주파수를 들려줬더니 대부분이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순간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초저주파가 일시적으로 신경을 자극했기 때문인 거죠. 예, 저도 호랑이를 보면 좀 으스스한 느낌이 들던데 아마 이게 초저주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또 다른 연구 결과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야생 호랑이의 성격에 관한 연구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끌기도 네. 했습니다. 영국 연구팀이 중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살고 있는 이 호랑이 240여 마리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본 결과인데요. 이 사육사와 수의사 50여 명한테 호랑이의 성격을 70개의 형용사 중에서 선택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 800개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호랑이의 성격적인 특징을 한 대로 모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로 아주 뚜렷하게 구분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위험형이고요. 자신감, 경쟁심, 야망 이런 단어들로 묘사할 수 있는 성격의 호랑이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이 안정형이었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호랑이는 순종적, 관용적, 온순함 이런 수식어로 설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람처럼 호랑이도 이 외향형과 내향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네. 실제 무리 생활에서는 이런 위험형의 호랑이가 사회적 서열이 좀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호랑이도 MBTI가 있지 않을까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알면 알수록 매력적이라서 또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게 바로 호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호랑이를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관련해서 노력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도 순수한 혈통의 이런 한국 호랑이들이 잇따라서 태어나고 있고요. 또 이 종 보존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야생 호랑이 복원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혹시 한반도에서도 야생 호랑이를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대를 낳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 중국 연구자들은 야생 아무르 호랑이를 관찰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이 20마리 이상의 새끼 호랑이가 야생에서 태어난 것이 확인이 됐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확인된
목격담이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 번식이 계속 늘다 보면 실제로 과거 자신들이 살았던 우리나라 쪽으로도 이 호랑이들이 내려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친숙한 동물 맹수 호랑이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생태계 균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동물인 만큼 호랑이가 살 수 있는 그런 한반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 초전도체 LK99를 만들었다고 발표하면서 과학계에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발견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연구진은 논문 내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LK99가 상온에서 초전도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 화중과학기술대 연구팀은 실제로 실험을 진행했더니 LK99가 자기장에서 공중에 뜨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해당 실험에서 저항이 완전히 사라지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퀀텀 에너지 연구소와 한양대 연구진은 납과 구리 등으로 만든 LK99가 상온과 대기압에서 전기 저항이 사라졌고 자기장 안에서 공중에 뜨는 초전도 현상을 보였다고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인 아카이브에 발표했습니다. 상온 초전도체가 상용화되면 전력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양자 컴퓨터와 인공태양 등 현대 과학기술의 한계로 상용화하지 못한 첨단 기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 고조 속에 중국 정부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도체용 희귀 금속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에 들어갔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드론 수출도 규제에 나서는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규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최영주 기자입니다. 중국이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에 나섰습니다. 이제 관련 품목을 수출하려면 중국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3일 국가안보와 이익보호 차원에서 갈륨과 게르마늄 관련 품목의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중국 관영 매체는 이번 조처가 특정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 중국의 수출 규제를 앞두고 국제시장에서 갈륨 가격이 급등하는 등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는 고성능 드론 관련 장비의 수출도 제한합니다. 세계 드론 시장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중국이 특정 등급의 드론과 엔진, 적외선 영상 장비, 통신 장비 등을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일부 중국 기업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정황이 있다고 미국이 추궁한 뒤 나온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이 같은 규제 조치들은 최근 미국과 동맹국들이 내놓은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맞불을 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공산당은 갈륨 등 수출 통제 도입에 맞춰 미국의 강력한 압박을 의식한 듯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연설문을 공개했습니다. 시 주석은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시급한 요구라며 이는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단지 명단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강 공사를 한다 해도 안전할지 우려가 큰 가운데 보상 요구와 부실 공사 책임을 묻는 법적 분쟁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380세대가 입주한 경기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 지하주차장은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와 똑같은 무량판 구조로 시공됐습니다. 국토부 조사 결과 기둥 302개 가운데 126개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재 이 기둥 양 옆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가설 지지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기둥 머리부에 강제 철판을 덧대 지지력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보강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발주처인 LH는 이번 달 중 입주민 설명회를 열고 보강 공사 일정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을 호소합니다.
되는데 불안하지. 무너질까 봐. 한마디로 그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 계획대로 잘 그게 한 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막 너무 어이가 없어. 실거주 의무가 풀리는 내년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손실보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LH는 입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계가 아닌 시공 문제인 만큼 보상 방안에 대해선 시공사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가 공개한 철근 누락 아파트 명단 가운데 입주를 이미 마쳤거나 입주 중인 단지는 모두 9곳입니다. 지붕을 버틸 수 있는 하중 계산을 빠뜨리거나 아예 다른 도면으로 엉터리 시공을 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 문제가 확인된 만큼 입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 고통에 대한 피해 보상을 좀 협상 단계에서 요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만약에 양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어떤 결과에 도달되지 않으면 법적인 분쟁까지도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부실 시공 책임 소재와 보상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LH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정부가 철근 누락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한 민간 아파트 단지 중에는 지하 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였습니다. 이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월 공사 중 붕괴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죽거나 다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이 아파트는 주거동에도 수평 기둥인 보호 없이 수직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탱하는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다만 붕괴 원인은 철근 누락이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 부실이었습니다. 반면 LH 발주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에만 무량판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민간 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293개 단지에 대해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가운데 105개 단지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188개 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습니다. 현재 국토부에서는 전국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현황 파악을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안전 점검 계획을 세워서 곧바로 시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전수조사 대상인 민간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은 물론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사용한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달 중 293개 아파트 단지 점검 일정과 방법에 대해 밝힌 뒤 본격적인 점검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철근이 얼마나 빠졌고 보강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개월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점검 결과가 나오면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근 누락 사실이 공개되면 집값이 급락할 것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돼 단지명을 상세하게 밝히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공사가 추가로 드러나 치명상을 입지 않을까 우려하며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에서 드론 배송 상용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탄천 물놀이장 2곳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 성남시는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 위주로 배송 지역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물놀이 나온 시민이 치킨과 콜라를 주문합니다. 그러자 배달업체가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드론 배달 거점으로 물건을 보냅니다. 적재를 완료한 드론이 미리 설정한 비행 경로를 따라 물놀이장 앞에 설치된 배달 장소에 물건을 내려놓습니다. 주문에서 배송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7분 남짓. 깜짝 등장한 드론 배송 서비스에 이용자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위에서 떨어져서 이게 뭐 망가졌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포장 상태도 굉장히 좋아서 안에 뭐 봤는데 뭐 내용물도 망가지지 않고 잘 온 것 같습니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드론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선 탄천 내 물놀이장 2곳이 대상입니다. 피자나 치킨, 커피 같은 먹거리를 비롯해 방수 기저귀나 튜브 등 물놀이 용품,
응급처치 세트도 주문 가능합니다. 배송료는 3,000원으로 민간 배달 서비스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6km 반경 안에 어떤 지점이든 들려서 물건을 픽업하고 다시 가져다 돌 수 있는 그런 스펙인데 현재 성남시엔 모두 25곳의 도심 물놀이 시설이 있는데 한결같이 편의시설 접근성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배달 음식을 실은 오토바이들이 물놀이장을 오가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드론이 하천 위에 안전한 비행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만큼 안전 문제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드론 배송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표준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K-드론 배송 추진단과 함께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는 다음 달부터 탄천 잔디공원과 구미동 반려견 놀이터, 중앙공원 등으로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예약해야 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합니다. 또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법적 구멍을 메워야 한다며 이러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교사 면담 사전 예약 시스템을 다음 달부터 시범적으로 도입해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를 할 계획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전격 하향 조정했습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금융시장 충격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3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현지 시간 1일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습니다. 피치는 보고서에서 향후 3년간 예상되는 미국의 재정 악화와 국가 채무 부담 증가, 거버넌스 악화 등을 반영한다고 강등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특히 미 정치권이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이를 마지막 순간에야 해결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지배구조가 20년 넘게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면서 재정과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미 정부 재정 적자는 2022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7%에서 2023년 6.3% 수준으로 급등하고 2024년엔 6.6%, 2025년엔 6.9%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피치는 나아가 신용여건 악화와 투자 감소, 소비 하락이 미국 경제를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약한 침체로 밀어넣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3대 주요 국제신용평가사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전격 강등한 것은 스탠더드앤푸어스가 2011년 AAA에서 AA+로 내린 이후 12년 만입니다. 당시 이 조치로 미국 주가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 백악관은 피치의 강등 조치 직후 대변인 성명을 내고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피치가 적용한 평가 모델은 트럼프 행정부 때 하락했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상승했다며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가장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이 시점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것은 현실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도 피치의 이번 신용등급 강등을 자의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음식점에서 파는 소주 한 병 값이 많게는 6,000원까지 올라가면서 술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청이 물가 안정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 등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지난달 27일 소매점에서 술을 구입 가격보다 낮은 값에 팔 수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주류업계에 보냈습니다. 기념일과 행사 등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술을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한국주류산업협회 질의에 구입가보다 낮은 값에 할인 판매할 수 있다는 회신을 보낸 겁니다. 현재 국세청 고시에는 술 소매업자는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구입 가격 이하로 팔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주류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업계는 구입 가격 이하로 술값을 할인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왔습니다. 국세청의 이 조항에 대해 융통성 있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건 할인 경쟁을 유도해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거래처의 비용을 전가하는 등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는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주류 시장 가격 경쟁을 활성화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할인 확대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입가 밑으로 할인 판매가 가능하게 되면 예를 들어 소주 한 병을 1,500원 안팎에 들여오는 음식점, 1,100원 정도에 공급받는 대형마트가 값을 그 이하로 내리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형마트들은 술값 대폭 할인에 법적 문제가 없는지 거듭 법률 자문을 받은 뒤 문제가 없다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할 수 있다며 아직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번 조치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지만 지난해 국내 술 소비량이 8년 만에 반등한 상황에서 술 소비를 부추길 우려도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노쇠한 고령층이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면서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진 반면에 만성 질환을 앓는 경우는 크게 늘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빛고을 전남대병원 연구팀이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65세 이상 노인 17,0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노쇠한 노인 비율이 2008년 41.1%에서 2020년 23.1%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이상지질혈증 유병률은 2008년 17.9%에서 2020년 40.9%로 높아졌고 당뇨병은 20.6%에서 30%로 심혈관 질환은 5.6%에서 9.3%로 증가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허약이라고도 불리는 노쇠는 노화와 질병으로 인해 기능이 감퇴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슈퍼박테리아를 잡는 강력한 항생제 약물을 찾아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서지원 교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이성수 박사 공동연구팀은 다제 내성균에 효과적이면서도 독성을 낮춘 항균 치료제 유효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80여 종의 펩토이드 라이브러리를 합성해 항균 활성과 독성 스크리닝을 통해 펩토이드 E9를 유효물질로 발굴했으며 펩토이드 E9가 세균을 죽이는 작용이 단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또 항균 펩토이드가 박테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굴절률 기반의 3차원 홀로그래피 단층 촬영 현미경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직접 규명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해열 진통제로 잘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이 영하의 환경에서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극지연구소와 한림대 공동연구팀은 물에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질산염을 넣고 얼리면 아세트아미노펜이 빠르게 산화돼 독성 화합물인 벤조퀴논 이민류를 만든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북극에서 채취한 물로 실험했을 때도 같은 현상이 발생했으며 아세트아미노펜과 아질산염 두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계절적 요인 등으로 물이 얼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디서나 독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은 우리나라의 모든 강에서 나타나는 건 물론 북극 바닷물에서도 최근 검출됐으며 아질산염 역시 강과 호수, 바다, 토양, 대기 등에 흔하게 존재하는 질산염으로부터 쉽게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8월 수상자로 김윤희 경상국립대 교수가 선정됐습니다. 김 교수는 효율과 안정성이 높은 유기 반도체 소재 원천 기술을 개발해서 유기 태양전지 등 차세대 전자소자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은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로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연구자를 매달 선정해주는 상으로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과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됩니다. 올여름 더위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가 벌써 20명을 넘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3배를 넘는 숫자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4년 만에 폭염 심각 경보도 발령됐는데요. 노약자 등 더위에 취약한 분들은 바깥 활동을 삼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낮 활동을 피하고 수분 섭취와 휴식에 각별히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